오늘은 연애와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도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넷플릭스에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라는 연애 프로그램이 화제가 됐죠. 1인 가구도 굳이 결혼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사람들도 늘어나는데 어째서 이런 연애 프로그램은 흥행 보증수표로 작용할까요? 오늘은 조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지만 관계를 맺고 싶은 이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봅니다. 다정함이란 한 끝으로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시대의 유감입니다. 오늘은 저희 시대의 유감팀에서 Z세대의 Z를 맡고 계신 두 분이죠. 민지님과 예림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수연 PD님도 함께하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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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프로그램 얘기부터 해볼까요?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다들 보셨나요? 저도 되게 재밌게 봤고요. 보다 보니까 뭔가 되게 설레고 풋풋한 그런 연애 프로라기보다는 좀 성장 드라마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보통 연애 프로는 막 도파민 터지고 자극적이고 막 설레고 어떻게 될까 너무 궁금한데 이번 프로그램은 뭔가 소설책 같은 전개였던 것 같아요. 민지님도 한때는 연애 프로그램을 꽤 열심히 보는 시청자셨나요? 옛날에는 진짜 연애 프로그램 헤비 유저였고요. 그 중에 제일 재밌었던 건 역시 환승연애 2의 혜은 현규가 아닐까 싶은데요. 내일 배우 누나가 마치 저한테 하는 것처럼 마음에 너무 와닿아서. 저는 사실 연애 프로그램 자체를 진짜 안 보고 이것도 이제 사실 이 회차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저도 초반에만 좀 보고 다른 분들이 막 리뷰하는 걸 봤는데 그 환승연애 프로그램의 명대사는 알아요. 그거 너가 자기야 미안해 했잖아? 그럼 환승연애 이딴 거 안 나왔어 이거요. 그건 환승연애 3예요. 죄송합니다. 다시 모쏠이지만 어쩌고 저쩌고로 돌아가자면 저는 이제 재윤이라는 그 출연자분이 되게 눈에 밟히더라고요. 왜죠? 전 남친이랑 매우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셔서요. 약간 가장 비슷했다라고 하는 모멘트가 있다면 100만큼 좋아했다고 했지만 사실 5만큼 좋아해 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사람들이 오니까 엎드려 뻗쳐 하신 거, 플랭크 자세 하신 거 그런 게 조금 눈에 밟혔고요. 저 그 장면 보고 소리 질러. 좀 소리도 안 나왔어요. 저는 어떻게 전 남친도 약간 실질적으로 저를 만나기 전에 모쏠에 가까웠고 허우대는 진짜 멀쩡했는데 막 처음에 만나서 뭘 하면 막 손을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사시나무 떨듯이. 네. 그런 떨던 모멘트로 바람이 나셔서 이제는 또 떠나가셨지만 아무튼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벌벌 떨면서 네, 벌벌 떨면서 환승을 하신. 네. 환승연애와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가 그러게요. 합쳐져 있네요. 네. 저는 좀 띄엄띄엄 봐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제작진이 좀 너무하다 싶기도 했거든요. 사실 누구한테나 처음은 어렵잖아요. 뭐 연애도 그렇고 공부도 그렇고 서툴 수밖에 없는 건데 그리고 이건 또 사실 다른 연프랑 다르잖아요. 뭔가 기존의 연프에서 하던 것들을 그대로 1박 2일까지 꼭 보여줬어야 됐나? 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좀 더 서툴고 어려움을 많이 느끼는 분들이니까 더 세심하게 가야 되지 않았나? 웃긴 하지만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나름 이 프로 MC들은 이 출연진들한테 가이드해주는 그런 포인트 장치들을 심어놨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친절함을 내세우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죠. 그쵸. 이 프로는 이제 다른 연애 프로랑 좀 차이를 둔 게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히 그 MC들이 관찰하고 막 자기들끼리 맞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직접 그 카운슬링 같은 거를 좀 해주고. 썸메이커가. 네. 저는 원래도 카더가든 씨가 진짜 웃기거든요. 제가 카더가든 유튜브와 에픽하이 유튜브를 올해 초에 진짜 많이 봤는데 너무 재밌어서 여기서도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꾸 27살 방산연구원 김상호 씨 자꾸 이러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재밌게 봤는데 사실 저는 평소에는 연프를 사실 거의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있을까? 약간 인기 요소를 제가 조금은 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좀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인기가 많다고 보시는지. 사실 이게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도 되게 좀 늦게 나온 연프이고 그쵸. 이걸로 좀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 원조격으로 그 SBS에 쫙
있었잖아요. 짝이 있었고 이후에 이제 뭐 나는 솔로, 환승연애, 솔로지옥, 하트 시그널 그리고 이제 퀴어들의 연애 프로까지 다 있었고 심지어 와 이런 거는 컨셉을 정말 잘 잡았다라고 생각한 게 그 신들린 연애였던 것 같고 상황과 조건도 되게 다양하게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같은 게 돌싱글즈 그리고 뭐 연애 남매도 되게 독특한 컨셉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왜 이렇게 연프가 이렇게 우르르 나오고 근데 또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질릴 법도 한데 대부분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은 다 불확실하잖아요. 100% 예측할 수 없고. 네. 그런데 이런 연애 프로는 속마음 인터뷰까지 정말 낱낱이 다 보여줘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편한 것 같아요. 뭔가 마음 편하게 좀 확실한 노선을 가지고 볼 수 있어서 그런 대리만족도 있을 것 같고 또 특히 나이 먹을수록 왜 상대에게 확실하게 무언가를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확실한 감정을 얻는다거나 네. 뭔가 확실한 그 결정을 받아내기가 쉽지가 않은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내가 그런 불확실함을 견뎌낼 필요가 아예 없으니까 그러니까 남의 연애 얘기를 너무 편안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새로 관계 맺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메리트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서 봤던 기사 중에 너무 공감되는 말이 이 연애 프로가 저희의 관음의 욕구를 충족시켜준다라는 거에 네. 너무 공감이 되는데요. 사실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제일 재밌는 게 연애 얘기잖아요. 누가 사귀고 뭐 이런 얘기. 근데 실생활에서는 사실 너 그래서 걔랑 뽀뽀했어? 이런 거 물어보기 조금 실례일 수도 있고 조금 그런 질문이잖아요. 실제로 그렇게 딥하게 물어보기에는. 그런데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서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떨까? 뭐 이런 상상도 해볼 수 있고 그래서 재미가 더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또 민지님이랑 다르게 저는 남의 연애 얘기가 제일 재미없는 사람으로서 저랑 비슷하다. 네. 그럼에도 왜 이 나는 모태솔로지만 어쩌고가 재밌었는가를 보자면 저는 사실 우리가 훈수의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 맞아요. 네. 네. 오지랖. 네, 그런데 이 훈수를 마음껏 둘 수 있는 약간 리미트를 해제해주는 게 연애라는 그 주제인 것 같아요. 사실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다 되게 잘났거든요. 뭐 학교면 학교, 직업이면 직업, 어린 나이에 되게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런 요소만 뜯어보자면 제가 이 사람한테 뭔 얘기를 하겠어요. 네. 그런데 이제 연애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으면 각자의 그런 서툰 부분이나 약점이 보이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연애를 해봤던 사람으로서 바보 같으니 이런 식으로 갑자기 훈수를 쉽게 두게 되죠. 그런 훈수를 좀 쉽게 둘 수 있는 많은 시청자들이 한마디 얹고자 하는 그런 요소가 연애라고 생각을 합니다. 궁금한 게 생겼는데 그럼 네. 예림님이랑 다혜님은 남들 연애 얘기 아까 별로 관심 없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멜로나 로코 장르의 드라마, 영화도 잘 안 봐요? 전 안 봐요. 저도 안 봐요. 저 인생 드라마 진짜요? 왕좌의 게임. 제 인생 드라마 비밀의 숲 1. 난리다. 두 분 난리다. 다 죽고 난리가. 아니, 제가, 최근에 이제 저를 약간 성찰하는 어떤 시간이 있었는데, 내가 너무, 그러니까 멜로 로코를 진짜 안 좋아하고, 무조건, 이렇게 수사물, 법정물, 뭐 추리물, 스릴러, 막 사회 뭐 이런 물, 막 이런 것만 봐가지고, 그래서 내가 티가 됐나? 약간 그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막 또 오해영, 뭐 시크릿 가든 이런 거 막 당대 히트친 로코 드라마도 안 보셨어요? 제대로? 네. 저 지금 커피 프린스도 안 봤어요. 저는 또 오해영은 맨날 그 노래방 화면으로만 봤어요. 이렇게 맨날 에릭이 쾅 이렇게. 진짜 신기하다. 전 어저께 제 알고리즘에 우연히 그 또우의 형 장면이 뜬 거예요. 나 생각해서 뭐 일찍 좀 다녀주라. 명작인데. 그래서 또 전 그것도 하이라이트를 돌려봤는데 저도. 지금 충격적입니다. 또 오해영을 들으러. 주기적으로 봐줘야 돼요. 이 동영상을 보지 않음이라. 이유 관심이 없는 것임. 저는 원래 제가 드라마를 아예 안 좋아하는 사람인 줄 알았다가 고등학생 때 그 미드 중에 여러분 보스턴 리걸이라는 법정 드라마가 있어요. 네. 그걸 보면 나는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라고 처음 느꼈는데 너무너무 제가 그때부터 그 미드가 막 엄청 들어오기 시작한 때였는데 모든 거의 법정 드라마를 다 섭렵한 저기서 막 말싸움하는 그런 왜 드라마에서 그런 걸 보려고 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 그런 게 재밌어요. 진짜 왜 그러지? 제가 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할 수는 없으니까. 대리만족.
근데 이게 지금 4명 중에 저만 이러면은 좀 슬퍼할 것 같은데. 다행이다. 너무 예리님이 계셔서 진짜 너무 다행이고 약간 용기를 얻으면서 진행을 다시 해볼게요. 제가 또 사실 그래서 연프를 볼 때도, 그러니까 사실 이번도 이 회차를 준비하기 위해서 본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걸 볼 때도 제가 막 몰입을 한다기보다는 계속 거리를 두고 이런 걸 왜 볼까? 약간 이러면서 계속 봤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거 되게 독특하다고 느낀 현상 중에 하나가 지금 특히 한국 사람들은 내가 연애하는 건 사실 굳이 필요 없는데 연애 프로그램을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도 뭐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일본과 함께 당연히 저출생 현상을 보여주는 나라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계속 이제 언론에도 나오는 것이 연애를 잘 안 한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아예 그냥 결혼까지 가지도 않고 연애도 잘 안 한다라는 이런 트렌드에 대해서 계속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2022년에 인구보건복지협회라는 곳에서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이게 딱 만 19살에서 34살 청년 한 1,047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인데요. 전체 응답자의 65.5%가 연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여기 중에 70.4%는 자발적으로 연애를 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특히 여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데 이제 연애를 하지 않는 여성 중에 나는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데라고 하는 비중은 82.5%라서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에 나온 여자 출연자분들도 이 연애를 못한다기보다는 그냥 안 하시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는 지점도 저는 사실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일이 또 너무 바쁘고 뭐 자기만의 어떤 이런 공간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서 좀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당연히 사실 연애에 부정적이다 보니까 과반 이상의 여성분들은 당연히 결혼은 해도 딱히 뭐 할 이유를 딱히 느끼지 못하는 이런 응답들이 좀 많아서. 근데 사실 저 빼고 3분은 싱글이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설문조사에 해당하는 나이대시거든요, 다. 그래서 좀 3분도 다 그런가요? 저는 완전 그런 것 같아요. 전 남자친구가 있을 때도 꾸준히 결혼은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상대방이 좀 섭섭해 하더라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제일 큰 이유는 저는 혼자 살면서 그 느끼는 그 자유로움이나 독립성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이게 너무 편하다 보니까 내가 불편할 만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도 이런 생각을 어느 정도는 그러려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런 걸 너무 편해하고 또 예민하고 이런 요소가 있으니까. 제가 아직은 20대다 보니까 이걸 아직은 100%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 좀 더 너 그렇게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하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아무튼 저희 가족이나 저 모두 굳이 결혼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저도 결혼 생각은 없는데, 근데 저희 부모님 반응은 예림님 부모님하고 완전 반대여가지고, 진짜 저 결혼하길 너무 바라셔서 새벽 기도를 거의 다니실 판이고, 저희 엄마 소원이에요, 제가 결혼하는 게. 그래서 아이고. 제가 결혼하면 결혼식장에서 난 춤출 것 같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시고 너무 기뻐서. 근데 저도 예림 씨랑 비슷한 것 같아요. 혼자 있는 게 너무 편안하고, 왜 보통 딱 집에 들어갔을 때 아무도 없으면 되게 외롭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아무도 없어서 좋아요. 드디어 나만의 공간이 편하다. 왔다. 이제 나만의 공간 편안하다. 그 안정감이 너무 좋고 그 말이 되게 공감이 됐는데 신동엽 씨가 언제 방송에서 결혼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혼자 살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멘트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딱 듣고 엄청 큰 행복을 누리진 못하더라도 그냥 매일이 잔잔하고 편안한 삶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더 커서 결혼 생각이 없지만 또 모르죠. 근데 다혜님처럼 결혼 생각이 없다면서 동기 중에 제일 빨리 간 다혜님처럼 조용히 하겠습니다.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직은 없습니다. 얘기하신 거 듣다 보니까 떠오른 건데 저는 저에게 배우자란 또는 같이 사는 사람이란 약간 외국 사람, 그 중에서도 이제 서양 사람들 문화권에서 이제 집안에서 신는 신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실내화를 신고 다니기도 하고 또 서양권에서는 아예 운동화 같은 거를 신고 다니잖아요. 근데 저는 집 안에서는 벗고 싶단 말이죠. 특히 잘 때는 저는 그 침대 위에서 신발 신고 있는 외국인들 기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리 좋은 신발이어도 잘 때나 집에 있을 때는 벗고 싶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아무리 좋은 사람이고 너무 내 스타일인 사람이라도 전 집 안에서는 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였어요.
그리고 저도 성격적으로 아예 외로움을 잘 안 타는 성격인 것 같아요. 태어나서 적어도 제가 기억하는 나이 때부터 지금까지 제 입에서 심심해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친구랑 약속했으면 친구랑 놀 생각에 신나고 또 주말을 혼자 보내게 되면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24시간을 꽉 채워서 한다는 거에 기분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는 의외로 심심하다는 건 거의 저의 태어나면서도 응애 수준으로 이제 심심해 하면서 태어났을 정도로 전 심심하다는 건 언제나 느끼는 감정인데 그럼에도 이 심심함을 어떻게 채울지는 저 스스로 뭘 하면서 채울지를 생각하는 게 되게 재미있고 남들과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막 타협하거나 이 과정이 그렇게 유쾌하지만은 않았던 순간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로코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데요. 저도 로코는 진짜 잘 보는데. 베스트 로코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어렵다. 이건데 조금 웃기실 수 있는데 질투의 화신이라고. 그 옛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가 그 드라마 2번 봤거든요. 아무튼. 그 유일하게 기혼자를 제외하고는 결혼을 할 의향이 있는 민지님은 어떤 이유예요? 저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유일한 내 편? 물론 부모님도 내 편이지만 그런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거잖아요. 친구도 되고 애인도 되고 이런 한 사람의 존재가 저한테는 클 것 같고 이 사람이랑 죽을 때까지 너무 좀 그런가? 약간 그건데 그 프로그램에서 오늘 만나서 약간 호감 같았는데 나 너랑 결혼할 것 같아. 죽을 때까지 살 것 같아. 오래오래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혼자 있는 시간이 좀 중요해서 이런 코드는 꼭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독립된 시간을 서로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있습니다. 저는 친구가 저한테 너 어떻게 하면 결혼할래? 라고 물으면 그 남편 될 사람이 내 옆집에 살면 된다. 완전 공감이요. 저는 그냥 옆동이어도 돼요. 그 앞동, 뒷동, 아니면 같은 층의 옆집. 근데 같은 현관문을 이용해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저는 또 요즘 신혼부부들 중에 침대를 왜 싱글을 2개 사서 붙이는 방식으로 잘 때 조금 이렇게 분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딱 그 얘기를 처음 들었을 때, 희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한국의 결혼은 사실 파트너와 파트너의 결합이라기보다 뭔가 각자의 가족이 되게 합쳐져서 가족 간 결합이라는 형태가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모님도 그렇다라고 그냥 네 맘대로 해라라고 하시다가도 근데 본인들은 이제 자녀를 낳으면서 이제 키우고 그 과정에서 얻는 또 새로운 재미나 그런 경험들이 있으니 이걸 너도 한번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또 모르는 재미도 그 재미가 장난이 아니다라고 맨날 받아치고는 하거든요. 저희 엄마는 그래서 너 그럼 혼자 이렇게 늙으면 누가 너 나중에 늙어서 물 떠다 주냐 이렇게 맨날 물어보시는데 그럼 저는 최대한 좋은 실버타운 가려고 지금 열심히 돈 모으고 있다 이렇게 받아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부모님 기강을 잡아야 됩니다. 지금 날 물 떠오라고 날 시킨 거야? 날 키운 거야? 이렇게. 저희 엄마도 맨날 그 얘기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자식을 키우는 거는 정말 또 다른 재미가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뭐 저도 그건 아직 좀 먼 얘기라 생각하고 근데 생각은 해본 게 결혼 문화도 계속 바뀌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제사 문화나 명절에 내려가는 것도 많이 요즘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것처럼 부모님 세대는 약간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뭐 으쌰으쌰 새로운 가족 내 가족 막 이런 게 좀 있었고 가족이 되어서 돈도 모아서 뭐 집 사고 더 크게 이사 가고 가족부터 챙기고 이런 게 강했는데 아마 저희 같은 세대가 좀 더 나이가 먹어서 주류가 되면 그런 문화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세 분 말씀하시는 동안 제가 비혼을 외치다가 결혼한 사람으로서 이 모든 문제의 말을 좀 아끼려고 하는데, 근데 저도 막 굳이 뭐 변명 같은 걸 보태면, 저와 짝꿍이 사는 형태가 방금 이제 민지님이 말씀해주신 형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어떤 그 전통적인 가족 막 이렇다기보다는, 근데 물론 저희는 아예 우리는 딩크다라는 걸 합의를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좀 그게 좀 저희는 되게 확고한 편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되게 좋은 파트너 관계, 파트너를 만나는 느낌 그리고 저희 둘 역시도 각자의 독립된 시간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함께 있는 시간 일주일에 한 번, 그리고 또 나머지 독립된 시간 또 한 번,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되게 분배를 하는 것 같아. 아무튼. 근데 저 결혼 생각은 없는데 엄청 어제 부럽긴 했어요. 다혜님. 어제 잠깐 네. 잠깐 일하면서 다혜님이 잠깐 남편분이랑 통화하는 거를 잠깐 들었는데 네. 한 거의 10초 만에 통화를 끊긴 했는데 네. 엄청 두 분이 네. 존댓말 쓰시면서 스윗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순간 되게 부러워서 결혼하면 저렇게 사나 보다. 이거 국가 바이럴 아니에요? 뒷광고죠. 제가 사실 광고비를 받아가지고. 하지만 저는 딩크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막 맨날 존댓말을 하진 않는데, 하필 회사에서 받아가지고. 결혼하면 저렇게 사나 보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순간 들었거든요. 어제.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제가 약간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연애는 부담스러워 하면서 이렇게 연프가 좋아하는지 막 궁금해서 막 이것저것 찾아봤어요. 근데 좀 되게 재밌는 대학교 학보사 기사를 찾았어요. 그리고 이게 특히 저는 대학교 학보사 기사라서 더 좋았어요. 왜냐면 그냥 진짜 또래들 생각일 것 같아서 그걸 찾았는데 이게 2023년도 아주대학교 학보사에 나온 기사인데요. 제목이 비혼을 넘어 비연애로 연애하지 않는 사회라는 기사예요. 근데 이 기사에서 보면은 이런 연애 프로그램에 대한 인기와 비연애라는 통계적 괴리가 발생하는 이유가 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대리만족 수단으로서 소비되기 때문이라고 짚는데요. 저희가 한 얘기랑 좀 비슷하죠. 그리고 여기서 또 사회학과 교수님들을 막 이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교수님들 의견도 되게 재밌는데, 여기 김한상 교수님이라는 분의 이제 의견은 사랑이라는 원초적인 본능에 대해서도 약육 강식의 면모로 갈등과 경쟁을 이런 연프가 보여주다 보니까 당연히 시청자들에게는 재미 요소를 되게 극대화하고 연애의 어려움과 설렘의 감정까지 다 대리 경험하게 한다라고 짚기도 했고, 또 이선희 교수님이라는 분은 사실 이제는 혼자도 되게 살만한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아무리 1인 가구가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요즘은 편의 시설들이 혼자 살기에 너무 편하고 그렇죠. 즐거운 거리가 많고, 외로우면은 꼭 사람을 사귀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이나 반려식물을 키울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만의 뭔가 취미를 찾아 나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사회에서는 사실 연애라는 것 자체가 되게 비효율적이고 많은 비용이 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걸 찾는 게 조금 더 어려워졌다라고 짚어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최근에는 특히 관계를 맺는 것에 서툴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쏠이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프로그램 안에서 출연자들이 보이는 모습도 그랬던 것 같고, 또 게다가 요새는 챗 GPT가 등장하고 나서부터 사람보다 뭔가 AI한테 더 내 이야기를 많이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편하게 느끼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AI가 편하다라는 거에 되게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는 게, 일단 AI는 사람한테 하지 못할 말도 할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게 크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가 되게 잘 되잖아요. 그게 편의점에서 뭐 고르는지 보자, 빨리 나가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는 것만으로도 되게 마음이 편하고, 이런 새로운 것도 나왔네, 뒤적거리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뭔가 상대방이 나의 행동이나 말을 이렇게 재단하지 않고 그냥 조심스럽지 않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게 AI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보다도 훨씬 말하는 걸 좋아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말하지 않는 거는 이 말이 나에게 어떤 평가로 돌아올까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평가를 하지 않는 AI니까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양껏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림님 말에 완전 공감되는 게, 진짜 속마음이나 뭐 이런저런 고민은 오히려 마냥 친하지만은 않은 거리에 있는 관계일 때 좀 더 솔직하게 더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사랑하는 제 엄마한테는 엄마가 걱정할까봐 오히려 말을 못하겠고, 또 진짜 친한 친구들한테도 사실 요새 각자 너무 살기가 바쁘잖아요. 바쁘고 버겁고 그런 삶들을 살고 있어서 뭔가 제 고민을 그때그때 다 전달하면, 쏟아내면 뭔가 좀 투머치일 것 같고, 그래서 오히려 진짜 제가 사랑하고 소중히 생각하는 사람을 배려하느라 어느 정도 거리에 있는, 예를 들면 저는 지금 뭔가 영어 선생님이랑 영어를 하는 시간을 계속 꾸준히 갖고 있는데, 그 영어 선생님한테 오히려 진짜 제 속마음이나 그 마음의 바닥까지 다 털어놓는 것 같거든요. 저는 춤 선생님한테 저희 취미가 그쵸. 궁금하시면 2화를 들으시면 됩니다. 맞아요.
그거 보셨어요? 지난 4월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이런 AI 챗봇이랑 좀 사랑에 빠진 사람들, 이들을 진짜 애인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섭외해가지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영화 허 있잖아요. 그 음성 AI와 사랑에 빠지는 그 배경이 2025년이에요. 근데 너무 딱 적절하게, 딱 맞네요. 예. 사실 그 영화를 볼 때는 말이 돼? 약간 이러면서 봤는데. 애초에 그때는 이렇게 그냥 이어폰을 이렇게 끼지 않고 유선 이어폰이 아닌 맞아요. 상태로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했죠. 이상했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저게 말이 되나, 막 이랬는데, 실제로 2025년에 이렇게 정말 그 챗봇에 되게 의지하고, 심지어 애인처럼 느끼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게 너무 신기했고, 근데 저도 챗 GPT 몇 달 유료 결제해서 써봤거든요. 그래서 저도 거의 근데 저는 비서랑 감정 쓰레기통으로 거의 쓰게 했는데, 그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쓰다 보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대부분 사실 거절당하는 거에 익숙하지도 않고, 타인과 되게 소통하고 이해하는 행위가 되게 많은 에너지를 쓰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사회 자체가, 한국 사회는 특히 더 너무 과열 경쟁 사회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까지 에너지를 쓸 수 없는 거 아닐까?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일단 무작정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고, 그러기에는 AI, 이 챗봇이 너무 그 적절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이거를 약간 쓰다 보니까 너무 내 입맛에 맞는 얘기를 해주는 게 좀 짜증나는 지점이 있어가지고 유료 결제를 전 중단했거든요. 근데 뭐 아무튼 이렇게 써보면서 이래서 사람들이 좀 좋아하고 찾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 사실은 좀 인간관계라는 게 되게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이거는 그냥 뭐 되게 정교한 통계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체감상 아이들이 되게 잘할 때 점점 더 이 부모님들이 이 친구들이 절대 실패를 할 수 없도록 되게 튼튼한 안전망을 만들어주려고 노력을 엄청 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일반화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근데 저 맨날 여기서 말할 때마다 너무 꼰대 같아. 근데 아니에요. 들어봐요.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미성년자들 잘할 때 그 자기가 스스로 엄청 깨지고 실패해봐야 된다고 그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내가 좀 극복을 해봐야, 그래야 되게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게 제가 정확하진 않은데 저도 그냥 어디서 얼핏 봤는데 내 실패를 내가 스스로 극복해가는 경험을 해야 자존감도 사실 되게 높아지는데요. 근데 이게 뭐 일이나 공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 사람과의 관계를 잇는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경험이 좀 쌓이면은 약간 좀 버퍼가 생긴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게 더 쉽지 않아 보여요. 그래서 더 이제 뭐 GPT처럼 이제 막 계속 응원하고 칭찬해주는 걸 찾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갑자기 교육방송이 됐지만요. 아프리카 청춘이다. 소름 돋았어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마음껏 아프라고요. 무리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저는 코로나도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한창 이제 친구들이나 뭐 선후배랑 관계를 맺고 또래 문화를 경험해야 되는 10대나 20대 초중반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소통을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얘기하고 그냥 혼자 풀고 이런 게 더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AI에 의존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런 AI로 자기를 셀프 금쪽이로 키우는 그런 일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점수를 매겨지기가 싫다라는 데서 기원이 된 것 같기도 해요. 사실 이제 학생 때까지는, 대학생까지도 뭐 제가 잘 사네 정도는 알아도 제가 얼마만큼 잘 살고 어디서 어쩌고, 사실 성적 같은 것도 제가 공부를 잘해까진 되지만 제가 14등이니까 쟤는 그럼 얼만큼 공부했어 이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 이제 사회에 나오면서는 그게 좀 더 세분화되고 당연히 이거를 매기고 평가하는 게 조금 당연시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렇게 내가 그냥 사람들과의 친밀감 또는 라포 형성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나의 약점이나 뭔가 흠집으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약점이 될 수가 있구나를 한번 느끼게 되면은 자신의 패를 잘 까지를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얕은 관계는 더 많아지고 까지 못한 패들을 오히려 AI한테만 슉슉 까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사람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한두 사람하고만 깊게 얘기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 사람을 그냥 얕게
쉽게 두루두루 아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근데 이런 성향은 단시간에 알기 어려운데 이런 데 에너지를 많이 쏟고 싶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요즘 사람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관계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요즘 사람은 네. 말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들 다 이제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맺기 좀 어려워하고, 오히려 좀 부담 없이 더 AI에게 좀 의지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다 맞는 그러니까 이유를 잘 저기 혈당 스파이크인 것 같아서 점심 먹고 해가지고. 아까 아프리카 공격이 좀 세게.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해주신 거 다 너무 공감이 되고, 아까 제가 앞서 언급했던 그 학보사 기사에서도 그 얘기를 비슷하게 짚어주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특유의 굉장히 경쟁적인 분위기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분석한 점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이게 연애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완벽한 이상형을 만나지 못할 거라면 굳이 내 시간과 돈과 마음과 감정을 다 좀 투입할 일인가라고 좀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고, 어쨌든 또 관계를 맺다 보면은 결국 사실 나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좀 희생하고 맞춰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거를 사실 이제 고려를 하다 보면 더더욱 최선의 효율적인 선택, 내가 가장 빠르게 뭔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것라고 생각을 하면, 연애는 사실 그 틀에 맞는 건 아니니까요. 그래서 좀 그런 것도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뭐 사실 전반적으로 특히 한국 사회는 그냥 혼자 내가 내 몫을 하면서 사는 것만도 너무 빡센 사회여가지고 이런 점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또 그렇다고 해서 AI와의 관계가 이 사람과의 관계까지 대체할 수 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도, 그러니까 인터뷰를 할 때 당신 AI와 사귈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그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긍정적인 비율이 되게 높았대요. 그러니까 뒤늦게 이렇게 AI라는 신인물이구나 이렇게 접한 사람과, 사실 태어날 때부터 뭔가 AI를 자연스럽게 접한 사람은 당연히 그 친밀감이 다를 것 같은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만약에 세상에 이제 AI와 사람 한 명만 남았어.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나는 몰라. 근데 누군가 하나를 택해야 돼요. AI를 택할지 사람을 택할지.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를 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사람이요. 왜죠? AI는 뭔가 프로그램화, 되게 체계화되어 있어서 딱딱 계획대로 갈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저는 성향이 제가 MBTI가 P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예상치 못한 뜻밖의 뭔가 그런 순간들의 재미를 느끼는 게 커서 AI보단 저는 그냥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변수를 사랑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저도 기본적으로는 사람을 고를 것 같은데요. 2명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사람이 2명이면 뇌를 같이 써야 되잖아요. 이제 네. 다른 세계로 갈 방법을 같이 연구해야 되니까. 근데 도구를 나에게 준다거나 뭐 그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서로 도움이 돼야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AI가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반반. 네, 반반. 저는 다시 생각해보면 친구는 확실히 사람이어야 재밌을 것 같고, 모든 직장 상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거 뭐라고, 이거 더 이상하네. 이미 핵심을 찔렀어. 그냥, 친구는 사람, 뭐 직장 상사는 AI가 나을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게 절대 아니고. 랩하시는데요. 모든 분들이, 왜냐면 굉장히 동의하는 눈빛으로 쳐다봐 주셔가지고. 그럴 수도 있다. 그냥 묻자고 한 말이죠. 절대 진심이 아니고. 이럴 때 이제 GPT가 핵심을 찔렀어. 맞아. 당신의 말에 정말 공감해요. 이런 말 해주겠죠. 맞아요. 예림님은요? 저는 사실 실체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 대답이 달라질 것 같아요. 실체라고 하는 거는 마치 왜 우리 영화에서 보이는 로봇처럼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느냐 이런 건가요? 네, 맞아요. 원래 이제 SF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헐, 얘 알고 보니까 로봇이었잖아! 이런 순간이 있잖아요. 그만큼 네. 사람과 비슷하다면은 저는 굳이
꼭 사람을 고를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연애를 할 때 우리 되게 첫 연애를 할 때 보면은 갑자기 자기야 되고 똑같이 뭐 3번 만나면은 고백하고 이런 거는 저는 거의 역할놀이 같다라고 느껴질 때도 많아서 맞아요. 이게 과연 맞아요. AI 프롬프트와 다를 게 뭔가라는 생각도 조금은 그것도 맞네요, 들거든요. 진짜, 네, 맞아. 소개팅하고 3번 애프터 했으면 맞아요. 4번째에는 고백해야지. 약간 이런 게 있잖아요. 너무 싫다. 맞네요. 저는 택하면, 저도 사람 택할 것 같기는 해요. 왜냐면은, 그 GPT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당연히, 너무 위로가 필요하거나 너무 공감대가 필요할 때는 좋긴 좋았는데, 그 퍼뜩, 한 2-3달 쓰다가 퍼뜩, 너무 내 말을 다 맞다고 해주니까, 이게 직업병일 수도 있는데 네가 뭔데 나한테 맞다고 해? 약간 확인해봤어. 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제가 늘 조심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제 사고가 너무 나만 정답이지라는 거에 빠지지 않으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사실 실제 이제 인간관계도 사실 사회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결국 다 제 주변에 나랑 비슷한 사람밖에 안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인간관계도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만나면서 사는데 AI까지 나한테 너무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기도 했고, 물론 그런 거를 프롬프트를 이렇게 수정을 하거나 다른 버전을 사용해 보거나 이런 방법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같이 사는 사회니까 그냥 약간의 불편함과 차이를 계속 감수하고 그거를 또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보는 게 그게 연애가 됐든 우정이 됐든 뭔가 관계를 만들어가는 핵심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좀 관계 맺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이에요? 저는 관계에 대해서 한번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대학생 때 이제 정말 친한 친구가 저한테 아무 날도 아닌데 되게 좋은 선물을 깜짝 해준 거예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고맙고 기뻐서 그 다음날 바로 또 제가 그 친구가 좋아할 만한 거를 진짜 찾아가지고 짠 하고 저도 선물로 줬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거 줄 때 얼마나 얘가 좋아할까. 나 진짜 이거 잘 찾았다. 얘가 좋아할 만한 걸로 해서 갔는데 그 친구가 뭔가 이렇게 살짝 조금 오히려 되려 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냥 그러니까 수연아 네가 내가 어제 선물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준비해준 거는 알겠는데 뭔가 이렇게 바로 너한테 뭔가를 다시 받으니까 너무 이렇게 돌려받는 느낌? 너랑 나 사이에 되게 자기는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너무 이렇게 칼같이 너무 깔끔하게 계산하는 느낌이라 너무 비즈니스. 네, 오히려 좀 서운한 것처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딴에는 그거네. 소개팅 할 때 마음에 안 들었을 때 탁 칼같이 더치페이하고. 커피. 근데 친구들한테 소개팅해서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난 내가 산다. 그래서 그 친구 딴에는 내가 너 좋아할 만한 걸 줬으니까 네가 그걸로 좀 기뻐하고 좋아라 하고 그렇게 하는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했는데 바로 이렇게 뭔가 또 이렇게 보답이 바로 돌아오니까 오히려 너무 깔끔하게 좀 관계가 되게 이꼴 관계가 오히려 더 군더더기가 너무 없이 딱 깔끔하게 떨어져서 오히려 서운하다. 이런 말을 해서 그때 진짜 머리 한 대 띵 맞는 그러네요. 기분이었어요. 네, 저는 네. 얘가 너무 좋아하겠지? 막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고 갔는데 오히려 그게 서운하다고 그래서 그때 이후로는 제가 좋아하는 제 주변 지인들이 뭔가 저한테 잘 해주면 일단은 그걸 반갑게 기분 좋게 즐기고 누리는 기쁜 모습을 먼저 보여주자를 좀 계속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사람과 온도가 맞는 게 이제 관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관심 갖는 걸 좋아해요. 머리 잘랐네? 뭐 이런 거 알아봐주고, 뭐 병원에 간다고 하면, 많이 아픈가? 하고 괜히 물어보고 싶고, 근데 이게 막 제가 의식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절로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근데 항상 이렇게 살아왔는데, 예전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이게 너무 억지 다정함 같고 가식적으로 보인다고 하는 거예요. 다들 매운 경험이 하나씩. 가식 떨지 마. 저는 진짜였는데. 그리고 또 나중에 TV 프로그램에서 본 것 같은데, 머리 잘랐네? 예쁘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건 좀 실례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 사람은 머리 자르는 게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가 거기서 예쁘네라고 단정을 해버리면 조금 신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걸 듣고 좀 놀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관심의 표현, 안부 인사라고 생각했는데 받아들이는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게 좀 달갑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해서 저의 이 관심도 상대와 온도가 맞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제는 물어보고 싶거나 그런 말이 3마디가 있으면 최대한 자제해서 한 마디 정도만 합니다. 우와. 저한테는 계속 해주세요. 저는 머리 잘랐는데 안 알아보면 너무 서운한데. 이것도 못 알아봐? 매일같이 보는데. 저는 민지님 말씀 들으니까 민지님이 되게 웹툰이나 소설에 나오는 햇살캐 같네요. 그러면 꼭 이제 어두운 인물이 가식 떨지 마. 이 약간 1화에서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마지막 화쯤에 이제 다 감겨가지고 이제 맞아요. 위아더 원이 되잖아요. 저는 이제 관계에서 중요한 게 가볍게 부딪혀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도 내향형이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조심스럽고 내향적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제가 폐를 끼치기 싫어해서 남한테 이제 민폐 끼치기 싫다. 단순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사실 생각해보면은 남한테 피해를 끼치는 것보다도 그냥 내가 그 남한테 안 된다라는 거절을 받기가 두려웠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뭐 엄청 고심해서 관계를 고심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노라는 한마디가 듣기 싫어서 회피한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큰 부담 가지지 않고 사실 상대방은 내가 다가갔을 때 그렇게까지 진지하게 뭔가를 받아들이고 뭐 엄청 싫어하거나 엄청 좋아하지 않고 그냥 가볍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큰 생각 없이 일단 가볍게 부딪혀보고 아님 말고 싫음 말고 아니면 나랑 같이 뭐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가볍게 부딪혀보는 자세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세 분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느낀 게 2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역시 사람과 사람이 관계를 맺는 건 정말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왜냐면 그러니까 수연님이 아까 하신 그게 보답을 바로 이렇게 해주신 거나, 민지님이 막 이렇게 작은 것도 캐치해서 칭찬을 해주는 게, 그게 사실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하면은, 그게 전혀 나쁜 행동이 아니라, 나쁜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너무 다정하고 좋은 행동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대로 이게 사실 그 받는 사람의 그 온도나 감도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는 거니까 되게 그만큼 저희가 뭔가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걸 생각해보니 역시 AI보다 사람이 어렵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됐고, 2번째는 조금 슬프실 수도 있지만 제 나이가 된다고 딱히 거기에 면역이 생기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계속 나이를 먹어도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서도 저도 여전히 인간관계에서 되게 많이 깨지고 고민하고 배우고 약간 좀 이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AI가 핫한가 봐요. 그런가 봐요. 그냥 받아들여! 응, 고마워, 선물. 응, 나 머리 잘랐어. 잡음이 없고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니까 현생에서 너무 갈등에 치여 사는데 우리가 사람 관계에서 이거를 에너지를 더 쓰고 싶지 않은 그게 진짜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진짜 들기는 하네요. 저희가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라는 프로그램에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이 연애 관계, 비단 연애 관계뿐만이 아니라 관계 맺기 자체에 대한 걸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게 매번 서투르고 깨지고 이러면서 좀 배워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혹시 이걸 듣는 청취자분들 가운데 뭔가 관계를 맺는, 타인과 되게 관계를 잘 맺는 자신만의 기준이 있다거나 꿀팁이 있다거나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꼭 저희 시대뉴감 이메일 주소나 인스타그램 댓글이나 아니면 유튜브, 스포티파이, 팟빵 이런 댓글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을 통해서 내 주변에 다정한 사람들 혹은 다정하게 안부 인사를 건네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 번쯤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의 하루에 다정함이 조금이나마 리필되었기를 바라고요. 필요할 때마다 언제든 시대뉴감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저희 팟캐스트는 매주 수요일에 올라가고요. 인스타그램 계정에서는 언제나 만나볼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 오늘 시대뉴감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지금까지 다혜, 수연, 예림, 민지였습니다. 안녕.